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날짜는 6월 7일인데요. 오늘 리로스쿨로 여러분들 1학기 수행평가 점수 공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점수 확인하시고요. 이상 있는 부분 있으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본인 점수 확인하시고 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잘못된 부분, 뭐 추가적으로 더 점수 받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선생님하고 논의해서 수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꼭 여러분들 자기 수행평가 점수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작년까지는 전부 다 수행평가 점수 명렬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규정이 생겼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만이 자기 점수 확인할 수 있도록 리로스쿨로 선생님이 공지를 올렸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26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일본사 부분 수업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본 역사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나라로부터 율령체제를 도입했었는데 이후에 율령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이 무사들이 성장을 해서 그 무사에 의해서 새로운 무사정권이 성립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다만 천황은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황의 존재는 그대로 놔두되 정치적인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과 막부가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 막부의 통치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황의 경우에는 이제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일본 역사 부분 생각이 안 나시면은요, 오늘 수업 듣기 전에 교재 몇 쪽이었나요? 21쪽에 지난번에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과 관련해서 수업한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 수업 마저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바닷길마저도 장악하고자 했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두 차례 대규모의 일본 원정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일본을 침략했던 원나라의 군대의 경우에는 두 차례 모두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최초로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그 태풍 덕분에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 불었던 태풍을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는 뜻에서 카미가제라고 부른다라고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 이후의 상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어쨌든 태풍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원나라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점차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원나라,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막부에 대한 무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몽골의 침략 이후에 무사들이 막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무사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 쇼군과 그를 따르는 무사의 관계는 보통 쌍무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쇼군이 무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주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 무사들은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쇼군이 나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무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쇼군에게 충성하고 봉사의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반대쪽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무사에게는 쇼군이 그에게 토지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토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쇼군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무사들의 입장에서도 쇼군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무사들은 왜 가난해지게 되었느냐? 일단은 첫 번째, 몽골의 침략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대규모의 침략이었죠. 자, 그래서 깜짝 놀란 일본의 무사들의 경우에는 이 쇼군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자신들의 재산을 동원을 해서 이 몽골과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함께 싸웠단 말이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쇼군이 나에게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배경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쇼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 자기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골의 침략 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사들은 상당히 많은 전쟁 비용, 군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사들이 궁핍하게 된 첫 번째 원인, 몽골의 침략에 맞섰던 전쟁 비용의 부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기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일본 사회의 지배층은 이제 무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사들은 일본 사회 내에 자신들이 지배층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어떤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일본어로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가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일본서 수업하는 시간이니까 가오라는 말 써도 관계없겠죠. 그죠? 아무튼 당시 무사들의 경우에는 일본 내 지배층으로서의 가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가오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어쨌든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화려한 집에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비용을 많이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배층으로서의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그들은 가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사들은 원래 이 근본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무사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세습으로, 상속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야지 이 관리라고 하는 어떤 지배층의 자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무사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무사면은 그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의 무사라고 하는 신분을 세습, 이어받는 구조로 무사가 되는 일본 사회 지배층이 되는 그러한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사의 아들에게는 무사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는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사의 아들이 한 명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무사의 아들이 2명, 3명일 경우에는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죽고 세습하고 상속을 하게 되면은 점차 무사 1인당 갖게 되는 토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상속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들과 더불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새로운 땅을 확보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지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지만이 무사들이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본 사회 내가 혼란할 때에는 일본의 무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남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땅을 만들고 상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에 의해서 일본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요, 일본 내에서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무사들이 추가적으로 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추가적인 영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 3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이유에서 임진왜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무사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 무사들이 가난해지는 상황을 이 막부에서 쇼군 측에서 그것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무사들, 나의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쇼군과 막부에게 내가 뭐하러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싹트게 되면서 몽골 침략 이후에 일본 사회는 점차 혼란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막부와 쇼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도 지배층으로서의 가오가 망가지는 건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막부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싼 값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은 그걸로 급한 일을 막아라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만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무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사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졌고요. 막부와 쇼군 사이에 이 그들의 끈끈했던 결속력은 점차 약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막부와 쇼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무사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당시 천황이었던 일본의 고다이고 천황이었어요.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시 일본 천황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름뿐이었지, 천황은 아무런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정도로 굉장히 천황은 좀 불쌍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름은 천황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당시 천황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옷이 찢어졌는데도 새 옷을 사입지 못해서 그것을 꿈에 입어야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밥 세 끼를 못 먹었다라든지, 천황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나 그림 같은 것들을 쓰거나 그려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이 당시 일본의 막부 통치 시기의 일본 천황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마쿠라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자 가장 기뻤던 것은 바로 이 천황이었던 것이에요. 이 기회를 노려서 다시 한번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현재의 막부가 무능해서이다. 저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자 라고 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가마쿠라 막부와 쇼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무사들이 이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타도 운동에 급격히 동참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특히 당시 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 같은 그런 무사 집단이 이 고다이고 천황과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가마쿠라 막부를 향한 막부 타도 운동은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둘의 손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막부에 의해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천황이 다시 그 권력을 되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타도 운동의 목적은 천황권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목적은 그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가마쿠라 막부를 공격한 것은 고다이고 천황이 그의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새롭게 막부를 세우고 그 막부의 쇼군으로 즉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했던 까닭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았다 뿐이지, 가마쿠라 막부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와 고다이고 천황 사이에 또 한 번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강력한 무사들을 이끌고 있었던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따르는 사력을 격파하게 되면서 일본 유일의 권력자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교토에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 막부의 이름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의 가마쿠라 지역에 세워졌다고 해서 가마쿠라 막부이고요. 무르마치 막부는 교토 내 무르마치라고 하는 곳에 막부를 두었다라고 해서 무르마치 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고다이고 천황의 군대를 격파했다라고 해서 고다이고 천황을 죽여서 없앨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실질적인 권력을 쇼군과 무사들이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천황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것은 아시카가 다카오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군대를 격파하긴 했지만 고다이고 천황을 죽여서 없앨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고다이고 천황은 아무래도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 말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새로운 무르마치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경우에는요, 천황 가운데에 천황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데려와서 교토에다가 새로운 천황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바로 아시카가 다카오지에 의해서 새롭게 천황의 자리에 올려진 고면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다이고 천황이 그를 새로운 천황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죠?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천황을 세운다는 거냐? 쟤는 가짜다, 말도 안 되다 라고 하면서 고다이고 천황은 고묘 천황을 새로운 천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요시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조정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일본 역사상 최초로 북쪽에는 교토의 고면 천황, 남쪽에는 요시노의 고다이고 천황, 다시 말해서 일본의 두 명의 천황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쪽에도 천황의 조정이 있었고 남쪽에도 천황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시기라고 해서 이 시기를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이 일본의 두 명의 천황이 병립하는, 공존하는 이 애매한 상황은 약 57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천황이 대립을 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수습이 되냐면요,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또는 요시미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습이 됩니다. 어떻게 남북조가 통일이 되냐면요, 이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북쪽 천황의 경우에는, 북조의 천황의 경우에는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조에게 제안을 해요. 북조의 천황의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 57년 동안 대립을 했던 이 상황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북조의 천황을 진짜 천황으로 인정해 주되 그는 아들이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남조 천황의 아들로 하여금 그 뒤를 잇도록 하자. 그러면은 북조, 남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남조, 북조의 천황 모두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57년 만에 남북조가 통일됩니다. 그것이 아시카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남북조가 통일이 되면서 그는 비로소 일본 전역에 걸친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자신이 일본 내 유일한 지배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명나라에다가 조공 신하를 사절을 보내서 그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게 됨에 따라 일본 내 유일한 지배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확고한 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일본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명나라로부터 왜 우리가 신하를 자처하면서 그로부터 책봉을 받느냐, 이거 굴욕적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 유일의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국 왕으로 책봉되었다라고 해서 그가 천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었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이름이 일본국 왕이었던 것이지 일본에는 여전히 천황과 그리고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쇼군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명나라 중심의 조공 질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후에 명과 무역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 우리가 나중에 무역 파트 가게 되면서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 나와 있고요. 금방 마저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몽골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원명의 교체가 되던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왕조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의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새로운 왕조들이 성립이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모습도 그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씩 봅시다.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원나라와 달리 한족들이 세운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몽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지배의 성격에서 한족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교국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 한족들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마치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신하처럼 대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것이 전통적인 한족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명나라가 중국에 세워지게 되면서 주변 각국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고요.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것이 있었던 조선이나 일본, 대월, 류큐 같은 이런 나라들은 명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화사상적 질서의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주변 국가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긴 했습니다만은 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복해서 직접 지배하는 것을 선호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이고, 네, 미안합니다. 아니, 비행기 모드로 켜놓고 수업을 녹화해야 전화가 와도 중간에 영상 녹화가 안 끊기는데 깜빡하고 비행기 모드를 안 눌러놨네요. 다시 그래서 녹화하게 됐습니다. 자, 방금 요 얘기까지 했어요. 몽골족,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변 국가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접 지배를 더 선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실 뭐 한족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지배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는 하죠. 자,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몽골 제국과 같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직접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이 몽골족들에 비해서 철저하게 자기 나라가 주변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중화 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이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어떤 외교의 방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나아가서 세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했던 그런 의욕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철저히 자신들이 주도하는 조공과 채권 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을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화이관적인 중화사상적인 그런 어떤 국제 질서의 부활을 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과거 한족의 국가가 조공과 채공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시 동아시아에 돌아오게 되었다. 명나라에 의해서 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조공 이외에 개인과 개인 간의 민간 간의 교역은 무역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오직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답례로 회사를 받아가는 형식으로만의 교역을 허용합니다. 오직 그것으로 형태만의 교역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기본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화사상 화이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정하는 조공 무역만을 허용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만 무역을 할 것을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우리에게 무역을 바치고 우리가 허용해주는 것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물론 명나라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중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대체로 중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무역을 원하는 것을 이 통제의 수단, 국제 질서의 어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명나라의 의도 또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 이들이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중화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두 번째, 실제로 명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원하는 것은 주변 국가와 민족이었지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중국은 이 무역의 조건을 놓고 주변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는 오직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답례로 명나라가 허용하는 물건만 받아가는 조공과 답례, 회사의 형식으로만 무역을 허용하였지 나머지 민간 교역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통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했던 몽골 제국 시기에 비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동서의 교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서 교류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교류 역시 오직 민간의 교육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조공과 해상만의 형식의 무역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몽골 제국 시기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굉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이 원제국이라고 하는 넓은 통합된 교역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문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 간의 통합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교역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적인 교류, 그 문화적인 교류로 인한 다양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문화 간의 통합 이런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 세계나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느냐는 교류가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권과 문화권 간의 교류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교류에 불구하고 멸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적 교류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동서교류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대로 또 서유럽이나 서아시아 지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동아시아에서 전해진 물건, 또 반대로 동아시아에 전해진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 모두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폐쇄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세계 각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명나라가 이렇게 어떤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서 들어오는 문화를 전부 다 오랑캐의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에서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과 무기 이런 것들이 발전할 동안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랑캐의 것들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어떤 마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과 대포를 앞세운 서양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나중에 19세기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가 큰 어떤 국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시작됐을 때 빠르게 그들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또 이제 발전을 이루면서 임진왜란에서 조선과 명나라를 크게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성,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 이런 것들은 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문화와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문화적인 교류,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 많이 다룰 부분이거든요. 2학기 수행평가에서도 다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눈여겨봐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명나라가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외교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이른바 4대 교린의 외교를 하였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4대는 큰 나라를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교린은 이웃과 사귄다라는 뜻이거든요. 명나라는 자신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명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등의 그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안에 조선은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나라가 그러했듯이 조선 역시 주변 국가들과도 또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일본이나 여질, 류큐 같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또 조선이 그들보다 뛰어난 문화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조선의 외교 정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월, 베트남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쿠빌라이 칸 시기에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했던 쿠빌라이 칸 원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대월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쓸 때 쩐씨가 황제였을 때 쩐씨가 베트남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대월의 쩐 왕조 시기에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쩐흥다오 장군 같은 사람의 활약에 의해서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하지만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 쩐 왕조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농민과 노비의 반란에 의해서, 봉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몽골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냈던 쩐 왕조 시기에 이 귀족들, 지도층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전쟁의 공으로 인해서 상당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전쟁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된 그 상당한 권력은 이후에 이 귀족들이 매우 이제 남발을 하게 되죠. 자신들에게 갖게 된 그 강력한 어떤 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정해져 있는 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힘에 강해진 귀족들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었던 농민과 노비가 공기를 일으키게 되면서 쩐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요. 1400년에 대월에 새로운 왕조가 성립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호 왕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호 왕조는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호 왕조를 침략해서 멸망을 했느냐? 그것은 쿠빌라이 칸과 같이 대제국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던 쿠빌라이 칸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명나라의 황제 염락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는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레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성이 레시고 이름이 러이예요. 레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명예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레러이의 저항운동 끝에 결국에는 명나라 군대를 베트남에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시들이 대월에서 새로운 황제를 차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성립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428년에 세워진 베트남의 레 왕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레 왕조는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명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또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일단은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왕조의 교체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멸망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전 왕조에서 호왕조를 거쳐서 레 왕조로의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6조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주제 남아 있습니다.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등교하시게 되면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함께 선생님과 진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성리학.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복습하기 쉬우라고 수업 영상 기말고사 때까지 전체 공개로 오픈해 놨거든요. 유튜브에 들어와서 빠진 영상 있으면 혹은 복습해야 될 영상 있으면 많이들 보시면서 기말고사에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